하버드 언어학부 302호 강의실. 그날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단 한 문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창조한 가장 과학적이고 완전한 문자 체계다. 베넷 교수의 이 선언에 각국 학생들이 반발했죠. 말도 안 됩니다.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과 가장 닮은 문자가 미국 원주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도 한글처럼 한 천재에 의해서요.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반 밀러입니다. 하버드 언어학 박사과정 1년차죠. 제 나이 23. 체로키 부족 후손이라는 사실이 제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언어학의 석학 리처드 베넷 교수님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언어와 문자의 진화론,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죠. 하버드 중앙도서관을 지나 언어학부 302호로 향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학기 첫 강의를 듣기 위해 일찍 도착했죠. 강의실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 하버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베넷 교수님이 입장하자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잿빛 머리카락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더니 천천히 강단에 올랐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공부할 겁니다. 문자죠. 교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기초이자 인류 지식의 보고죠. 그 중에서도 인류가 창조한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완전한 체계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우리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죠. 저도 모르게 비웃는 소리를 냈어요. 한글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가 영어도 라틴어도 심지어 중국어도 아니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과장이 심하시네요. 세계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글이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하실 수 있죠? 제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세가 가득했어요. 체로키족 후손으로서 제 조상들의 언어와 문자가 사라져가는 현실을 매일 아파하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는 선언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베넷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밀러군,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왜 한글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는지 이번 학기 내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글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제된 유일한 문자 시스템이에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 마음속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도 한 사람에 의해 창제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죠. 문자의 위대함은 살아남는 것에 있지 않나요?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찬사가 계속될수록 제 가슴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상실감? 우리 체로키 문자는 왜 살아남지 못했는지 그 아픔이 다시 생각났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한국인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한글이 정말 최고인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신화인지. 하버드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제 정체성, 제 뿌리와 관련된 감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한글과의 대결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다음 수업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베넷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자 체계를 소개하는 발표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메모지를 준비했습니다. 한글의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첫 번째 발표자는 도쿄 출신의 아키라였어요.
그는 일본어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혼합된 복잡한 문자 체계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일본 문자는 세 가지 체계가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이것은 일본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죠. 아키라의 발표가 끝나자 베넷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일본 아이들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아키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6년 내내 계속 배웁니다. 한자는 고등학교까지도 공부하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문맹률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놀랍네요.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도 문맹률을 극복했군요.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길고 어렵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출신의 소파였어요. 그녀는 크메르 문자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깊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74개의 기본 문자와 수많은 결합 형태가 있어요. 앙코르와트의 벽에 새겨진 우리 문자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녀의 발표 중 제 옆에 앉은 한국 학생 지훈이 작게 속삭였어요. 한글은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더 우수한 건 아니죠. 태국 학생 수파차이의 발표도 비슷했어요. 태국 문자의 복잡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강조했지만 베넷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문자를 마스터하려면 몇 년이 필요합니까? 보통 초등학교 전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전히 시골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문제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베넷 교수님은 다시 한번 한글을 언급했어요. 여러분이 발표한 문자 체계들은 모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접근성, 학습 용이성, 표현력 측면에서 한글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한글은 모든 연령과 계층이 빠르게 습득 가능한 거의 유일한 문자입니다. 평균적으로 단 3주면 읽고 쓸 수 있죠.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3주라고요? 태국 문자는 수년이 걸린다는데?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한글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뛰어나다면 영어처럼 국제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베넷 교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밀러군. 문자의 확산은 언어학적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로마 제국의 확장, 영국의 식민지 건설,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등이 라틴 알파벳의 확산에 기여했어요. 한글은 오랫동안 한반도에 고립되어 있었지만 최근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죠. 도서관 구석에 앉아 한글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데 지훈이 다가왔어요. 밀러, 한글에 관심 있어?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관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 많아.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지훈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한글의 진짜 매력은 단순성과 과학성의 완벽한 균형이야.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창제됐어. 지훈이 종이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같은 자음들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정말 발음할 때 입모양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오, 우 같은 모음들도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순간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체로키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서구 문자들의 역사와 특징이 논의되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소피가 라틴 문자에 대해 발표했어요. 라틴 알파벳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 체계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으로 퍼졌고 지금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수많은 언어에 사용되죠. 이것이 바로 세계 표준입니다. 소피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가 끝나자 베넷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라틴 알파벳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일 거예요. 영어의 스루, 도, 터프, 서로처럼 비슷한 철자인데 발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라틴 문자는 표음 문자인데도 발음과 철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요. 이는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죠. 다음은 인도 출신의 아디티였습니다. 그녀는 산스크리트어의 데바나가리 문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데바나가리는 신들의 문자라는 뜻입니다. 각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죠. 우리의 문자는 요가와 명상의 언어로서 정신적 가치도 담고 있어요. 아디티의 설명은 인상적이었지만 베넷 교수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일상 언어로 사용되고 있나요? 아디티는 주저하다 대답했어요. 현대 인도에서는 주로 종교의식이나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일상 언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철학적인 문자 체계지만 현대 사회의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군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라틴 문자와 산스크리트어의 한계가 명확해졌어요. 라틴 문자는 널리 사용되지만 비효율적이고 산스크리트어는 철학적 깊이는 있지만 현대적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체로키 문자는 어떨까? 우리 조상들의 문자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수업이 끝난 후 베넷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군, 체로키 문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놀랐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제가 체로키 후손임을 알았을까요? 네, 저는 체로키 부족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문자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글처럼 한 사람에 의해 창제되었죠. 시쿼야라는 인물이에요. 그것에 대해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수업에서 발표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 조상의 문자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체로키 문자가 한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교수님. 꼭 연구해보겠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글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체로키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내 정체성의 일부인 이 문자가 어떤 것인지, 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지 알고 싶었어요. 도서관 깊숙한 곳, 미국 원주민 관련 자료 코너에서 체로키 문자에 관한 책을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체로키 문자 기호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제 뿌리의 일부였지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체로키 문자에 대해 공부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시쿼야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는 문맹이었지만 백인들의 말하는 종이 편지에 매료되어 12년간의 노력 끝에 체로키어를 위한 문자를 창제했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시쿼야와 세종대왕, 두 천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한글은 살아남아 번영하고 있지만 체로키 문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베넷 교수의 다음 수업은 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 리웨이가 발표를 맡았어요. 중국의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죠. 한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이자 철학입니다. 리웨이는 자랑스럽게 복잡한 한자들을 칠판에 그려 보였어요. 그의 서예 실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 각 글자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다른 문자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리웨이의 열정적인 발표가 끝나자 베넷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려면 몇 개의 한자를 알아야 합니까? 리웨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 3,000자 정도는 알아야 하고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5,000자 이상을 알아야 해요. 총 한자는 5만 자 이상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중국 아이들이 기본 문해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초등학교 6년 내내 계속 배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새로운 한자를 배우죠. 베넷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한글은 3주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한자는 수년이 걸리죠. 이것이 실용성의 차이입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중국 문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베넷 교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문자의 주요 기능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에요. 21세기에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문맹 퇴치 성공 사례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해방 직후 문맹률이 78%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단순성과 과학성 덕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문해율을 달성했어요.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놀라운 통계였어요. 이런 급속한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수업 후 도서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직후의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문맹을 빠르게 퇴치했어요. 농촌 지역에서는 모래밭에 글자를 써가며 한글을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 데이터도 찾아보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2,000명도 되지 않았고 체로키 문자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더 적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언어와 문자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쿼야의 위대한 발명이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과 체로키 문자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의 천재에 의해 창제되었지만 그 운명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문자의 우수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역사적, 사회적 요인이 있었을까요? 베넷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자의 생존은 그 체계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체로키족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제 발표 날이 왔습니다.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 발표는 단순한 학문적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제 뿌리에 관한 것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베넷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밀러 군이 체로키 문자에 대해 발표해 주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단에 섰어요. 슬라이드 첫 장에는 체로키 문자표가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19세기 초에 시쿼야라는 한 사람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시쿼야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어요. 그는 백인들의 말하는 종이를 보고 영감을 받아 12년간의 노력 끝에 체로키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었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쿼야는 어떤 언어학적 훈련도 받지 않았음에도 85개의 문자로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828년에는 체로키 부족의 90% 이상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당시 미국 백인 인구의 문해율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체로키 신문 체로키 피닉스의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체로키족은 자체 신문도 발행했어요. 북미 원주민 최초의 신문이었죠. 그들은 성경도 번역했고 학교를 세워 체로키 문자를 가르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체로키 문자야말로 한글에 필적하는, 어쩌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눈꼬리를 들어 베넷 교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분명 흥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체로키 문자는 문맹인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둘째, 체로키 문자는 전혀 다른 언어, 가족에 속하는 언어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 언어의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셋째, 체로키 문자의 보급 속도는 당시 어떤 문명 국가보다도 빨랐어요. 발표를 마치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제 조상들의 지혜와 창의성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넷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밀러 군.
체로키 문자의 역사와 그 영향력을 잘 보여주었어요. 질문 있으신 분? 한국인 학생 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음절 문자인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체로키 문자는 85개의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지만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는 한글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체로키 문자도 그 민족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뛰어납니다. 발표 후 여러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지만 갑자기 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로질렀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결국 죽은 언어를 연구하는 의미가 있을까?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향했습니다. 루카스 벨 하버드 언어학부 최상위권 학생이었어요. 백인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다른 학생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저와는 항상 미묘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루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이어갔어요. 체로키요? 사라진 언어에 매달리는 건 무의미해. 한글이든 체로키든 결국 마이너 언어야. 세계를 움직이는 건 영어와 같은 주요 언어들이지. 그의 말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체로키어는 죽은 언어가 아니야.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루카스는 비웃었어요. 몇 명? 1000명? 2000명? 그게 살아있는 언어의 기준인가? 문자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구와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거야. 라틴 문자는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용해. 그게 바로 성공한 문자지.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루카스의 냉정한 현실 인식은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때 베넷 교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벨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문자의 가치를 단순히 사용자 수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인간 지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글을 마이너 언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8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사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밀러 군의 발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문자의 생존과 소멸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다음 수업에서 더 깊이 논의해 봅시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루카스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미안해, 에반. 너무 직설적이었나 보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내가 아무리 체로키 문자의 과학성을 강조해도 그건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야. 제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루카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체로키 문자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루카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라진 언어에 매달리는 건 무의미해. 정말 그럴까요? 내 조상들의 언어와 문자를 되살리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두 가지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루카스의 냉혹한 현실 인식에 대한 분노와 체로키 문자가 실제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이었어요. 이제 저는 외부의 공격과 내면의 불안 모두에 맞서야 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넷 교수님은 문자의 생존과 소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여러 문자 체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자의 창제는 인류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명이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수메르의 쐐기 문자, 마야의 상형 문자 등 사라진 문자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문자의 생존은 단순히 그 체계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그리고 교수님은 제게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밀러 군, 체로키 문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제 상처에 관한 것이었죠.
체로키 문자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2,000명 미만이고 문자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19세기 초반에는 체로키 부족의 90% 이상이 문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이주, 문화 동화 정책, 체로키어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우리 언어와 문자는 급속도로 쇠퇴했어요. 교수님은 깊은 공감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중요한 지적입니다. 체로키 문자의 쇠퇴는 언어학적 요인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요인 때문이었어요. 이제 한글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교수님은 한글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한글도 창제 초기에는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나중에는 일본 식민 지배 동안 사용이 억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인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보존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민간에서는 계속해서 한글을 사용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한글로 신문을 발행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베넷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문자의 생존에는 그것을 지키려는 민족의 의지가 결정적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체로키족도 처음에는 그들의 문자를 지키려 했겠지만 미국의 강압적인 동화 정책 앞에서 무너진 거겠죠.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글은 해방 후에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빈곤이 극심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문맹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모래밭에 글자를 써가며 한글을 가르쳤고 전국 방방곡곡에 한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1945년 한국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는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불과 25년 만의 일이었죠.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놀라운 성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베넷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힘입니다.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효율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민족의 집단적 의지가 결합되었을 때 문자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문명의 기반이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나가는데 저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베넷 교수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밀러군, 괜찮습니까?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꼭 참았어요. 교수님, 우리는 왜 우리의 문자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역사의 무게는 때로 감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언어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가슴속 깊은 상실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이미 저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렸고 제 조상의 언어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홀로 체로키 문자를 연습하며 생각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을 체로키 문자로 쓰려고 했지만 제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거죠. 루카스의 냉소적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언어에 매달리는 건 무의미해. 아니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제 조상들의 언어는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제가 그것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국인들이 그들의 문자를 지켜냈듯이 저도 제 조상의 문자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수업에서 베넷 교수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80대의 한국인 할머니였어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소개받았죠. 오늘은 특별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경험하셨고 문맹 퇴치 운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천천히 강단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지훈이 통역을 했어요. 저는 1935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배웠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밤에 몰래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인했어요. 80년이 넘는 세월의 기억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집집마다 수색을 했어요. 한글 책을 발견하면 압수하고 벌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땅에 묻거나 벽 속에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한글은 우리의 혼이다. 글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해방 후에는 전쟁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학교도 없고 책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종이가 없어서 모래밭에 글자를 써가며 가르쳤습니다. 지훈의 통역을 통해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전쟁 직후 문맹 퇴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한글 교육 운동. 책이 없어 한 권의 책을 돌려가며 읽었던 이야기, 촛불 하나로 밤새 공부했던 노인들의 열정.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이었어요. 일본이 빼앗으려 했던 우리의 혼이었죠.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베넷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것이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정체성과 존엄성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생존의 도구였고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김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지훈이 통역해 주었고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 통역했어요. 할머니께서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다. 당신도 조상의 언어를 살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가슴 깊숙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문자 체계의 우수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 문화적 자부심, 역사적 상황의 차이였죠. 제 책상에는 체로키 문자표가 놓여 있었어요. 조상들의 유산이지만 제게는 이미 낯선 것이 되어버린 문자였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체로키 문자도 좋지만 한글이란 문자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훈에게 연락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도서관에서 만날까?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조상들의 언어를 잃은 상실감을 이해하고 어쩌면 그것을 되찾을 용기를 얻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도서관 구석에서 지훈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글 교재와 연습장을 가져왔어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 오늘 기본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야. 지훈은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음 아, 오, 우도 배웠죠.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가, 나, 다를 쓰는 방법도 배웠어요. 놀랍게도 단 1시간 만에 기본적인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며칠이나 공부해도 이렇게 빨리 습득하지 못했는데 한글은 그 구조가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금방 익힐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다니. 지훈은 웃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현명한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는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대. 저는 연습장에 천천히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제 첫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체로키 문자로 조상님, 죄송합니다라고 썼어요.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마지막 수업날이 왔습니다. 베넷 교수님은 학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물었어요. 이번 학기 여러분은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문자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볼까요?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문자는 소통의 도구다. 문명의 기반이다. 예술의 한 형태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이번 학기를 시작할 때 한글에 대한 교수님의 찬사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문자도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시쿼야의 체로키 문자는 정말 놀라운 발명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체계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민족의 혼이자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창제하는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뛰어난 문자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열정과 의지 때문이에요. 깊은 감정이 솟구쳤지만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상의 언어와 문자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글에서 배운 교훈을 따라 체로키 문자도 다시 살려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베넷 교수님의 눈에서도 감동의 기색이 보였어요. 밀러 군,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베넷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군, 당신은 이번 학기 동안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증거와 경험을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지성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교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상실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당신이 체로키 문자와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인들도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한글을 지키려 했지만 그 의지가 모여 결국 문자를 살려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네, 교수님. 제가 먼저 체로키어를 제대로 배우고 다른 체로키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베넷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한글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보세요. 두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연구는 매우 가치 있을 겁니다. 하버드의 봄 학기가 끝났습니다. 캠퍼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들렀어요. 이제는 친구가 된 지훈과 함께였죠. 이번 여름에 오클라호마의 체로키 부족 보호구역을 방문할 계획이야. 남아있는 체로키어 사용자들을 만나고 싶어. 지훈은 반가워했어요. 멋진 계획이네. 내년에 돌아오면 체로키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고마워. 한글을 가르쳐줘서.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혹시 한국에 관심 있으면 방문해. 내가 안내해줄게. 한국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글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지, 한국인들이 그들의 문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버드의 하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위대한 발명품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처음에는 경쟁심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깊은 존경과 배움의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도구였고 역사의 증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시쿼야, 두 천재가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서 비슷한 꿈을 꾸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꿈을.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진정한 문명의 힘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 자부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에 있었어요. 지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내년에 만나자.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 에반.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캠퍼스를 떠나는 길, 가방 속에는 체로키 문자책과 한글 교재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두 문자, 두 역사,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된 저의 꿈을 담고 있었죠. 하버드에서의 2학기는 끝났지만 제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체로키의 목소리를 되찾고 한글에서 배운 교훈을 체로키 부족의 미래에 적용하는 여정이요. 여름 햇살이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햇살 아래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글 앞에서 무너졌던 하버드 천재가 아니라 한글에서 영감을 받아 체로키의 미래를 꿈꾸는 학생으로서요. 이것이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정문을 지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체로키어도 한글처럼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그 시작이 될 거야.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되찾고 조상들과의 단절된 연결을 복원하는 개인적인 여정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배운 교훈이 체로키 문자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체로키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자랑스럽게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소망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처럼 말이죠. 에반 밀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어두운 밤 몰래 한글을 가르치던 할머니의 손끝에서 6.25 전쟁 후 모래밭에 글씨를 그리며 문맹을 퇴치하던 교사의 눈빛에서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인정받는 오늘날까지 한글은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문자들이 있지만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문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읽는 이 한 글자 속에는 500년의 기적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작은 한 줄의 마음이 더 큰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